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한국은행이 해냈다. 나중에 어찌하려 그러나 시작해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초저금리 정책을 도입한 거 다 아실 겁니다. 1.25%라고 믿었던 그동안의 실효 하한에서 무려 0.75%포인트 더 낮춘 0.5%까지 낮추다 보니까 자산시장 거품이 안 생길 수가 없었는데, 특히 금융시장 회복세가 뚜렷했던 5월 말 인하가 결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2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면서 이거 단기 과열 우려까지 나오고 있었고, 증권사에서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왔던 금리 인하에 개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면서 오히려 과도하리만큼 자산시장의 집착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에 6개월 만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또한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전세 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면서 다시 한번 매매 가격이 불안해지는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식으로 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냐? 당연하겠죠. 예금금리가 0.7%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대놓고 자산 투자를 권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 와중에 한국은행에서 3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가계신용은요, 가계대출에다가 판매신용을 보태서 만든 직계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계신용이 크게 늘어났겠죠. 무려 1682조의 신기록을 달성했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자산시장이 어떤 변화를 나타낼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증가한 것인가 한번 볼게요. 가계신용 대부분을 이루는 가계대출은 경제가 성장하면 솔직히 감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간 가계부채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그 가계신용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2019년 3, 4분기 때 1572조 원이었던 가계신용은요, 올해 3분기 때 1682조 원으로 100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7%나 증가한 부분이죠. 자, 이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이 그 상승세를 이제 크게 늘려갔다는 부분인데, 자, 2019년 3분기까지만 해도 3.8% 증가세인데 그 증가세가 2배 가까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가계대출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됐나 볼게요. 먼저 주택담보대출 늘어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2019년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 바로 이 기타 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이 기타 대출이 무려 전분기 대비 12조 원이나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2019년 3분기에 때는 5.6조 원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그 2배가 넘는 12조 원이 증가했더라. 비예금은행의 기타 대출마저도 3.9조 원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에 5천억 원 증가에 비해서 거의 7배 이상 급증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매매, 전세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됐고요. 기타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금 수요 및 주식과 생활자금 수요로 증가가 확대되고, 생활자금 수요에 증가한 영향이 있다. 한마디로 주식이나 자산에 많이 투자가 됐다는 부분이에요. 주로 생활자금이나 이제 자영업자 대출에 관련된 신용대출은요,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으로 많이 지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신용대출 증가는 자산시장의 팽창과 연관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계신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가세예요. 이 증가세가 얼마나 늘어나냐가 문제인데, 한참 대한민국이 가계부채로 이슈가 됐을 때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였거든요. 그때 거의 2자릿수의 증가가 나타났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낮아요. 자, 그러면은 가계신용의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분양 물량입니다. 이 시기에 수도권 지역에 밀어내기 분양이 대거 있었죠.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100만 호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 분양을 할 때 가계 신용이 크게 증가를 해요. 왜 그러냐?
당연히 중도금 대출 때문에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대규모 분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의 높은 가계 신용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내후년이나 아니면 2023년부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런다? 3기 신도시 청약이 진행되면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은 분양도 별로 없는데 위험 수준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GDP 성장률 대비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차이가 눈에 보이시죠? 이건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가 드디어 해놨습니다. B2의 막차 탄 영끌까지 포함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했는데, 물론 주요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 가계부채 비율 높다고 유명했어요. 2020년 1분기에서도 1위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 GDP 대비 97.9%였습니다. 이번에 3분기 기준으로 사상 첫 100%를 돌파했어요. 증가 속도도 상위권에 속하게 된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국제금융협회가 세계 34개국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하는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말 기준으로 100.6%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한국은 7.0%포인트로 홍콩과 일본, 미국 등에 이어서 7번째로 컸다. 그래서 이 국제결제은행은 가계부채 비율이 80%에 달하면 소비에 제약을 주는 임계치로 분석하는데, 대한민국은 이 80%가 아니라 100%를 돌파했고 앞으로 이 증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불안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3분기에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 10월에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나왔는데 10월은 10조 원이 증가했어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 8월에 근접한 수치고요. 잠깐 줄어들었던 9월보다도 오히려 더 증가한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11월은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대출이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신용대출 규제도 발표됐고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망이 강해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전세 대출도 증가했고, 이 전세에 오른 전세 가격에 실수요자들이 대거 주택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한다는 부분이죠. 오히려 4분기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저금리로 인한 전세 가격 결국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욱더 높일 거라고 되는 부분이죠. 자, 초저금리를 낮췄던 당사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규제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당장 10월에 금통위 이후에 기자회견을 보면은요, 자, 이미 가계부채 억제나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거시 건정성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은 가계부채 급등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금융 불균형 우려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은행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 0.7% 이하의 예금금리의 정부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세 가격 급등하고 그에 따른 실수요자 매매 전환, 매매 가격 상승 및 대출 증가로 4분기 가계부채는 다시 한번 급등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가할 수 있을까? 없어요. 전세 대출도 솔직히 뾰족한 대책이 없고 신용 대출도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을 살 때 내가 내 집 산다는데 맡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방법은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다르게 없다는 부분입니다. 한번 늘어난 가계부채는 자산가치 폭락이 오지 않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급락했던 사연 결국에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락의 원인이 있었죠. 일본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급락했던 부분도 결국에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급등한 가계부채 그리고 임계점을 한참 넘은 가계부채, 자산가치를 폭락할 때 같이 하락하거나 또는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저소비, 저성장을 지속시킬 거다. 결국에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안 좋은 소식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큰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으로 적극적인 긴축을 진행하는 부분이죠. 그 긴축을 어떻게 한다?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한다는 부분이죠. 또한 대출 총량 규제 같은 강력한 대출 억제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100%가 넘어간 가계부채가 더 이상 한국 금융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방안인데 이건 현재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중국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저금리로 대응을 했고 그에 따른 자산시장 과열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아마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진행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도 미국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빠를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높아진 가계부채 증가세의 완만한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부분입니다. 1.25%까지 인상하고 나서 장기간 유지하면서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연히 낮추고요. 자산 가치도 급락하지 않게 조정을 한다라. 그리고 가격이 오히려 과도하게 떨어지면 규제를 완화하면서 급격한 하락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부분이죠. 아마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접근 방법이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한민국 자본 유출 우려가 있을 때 어렵고요. 또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런 방법도 좀 채택이 어렵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같은 증가세를 그대로 두기는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